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허위 과장 정보로 제공받아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쟁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계약 종료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직원들하고 상담 전화를 받으면은 어떤 전화를 받냐면 이런 전화를 받아요. 그 본사에서 지금 부당하게 그 물류 공급을 중단했다든가 아니면 본사에서 갑자기 로열티를 이제 인상했다든가 한 이런 얘기들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말씀만 듣게 된다면은 정말 예고도 없이 혹은 계약에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부당하게 이제 인상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약관, 계약서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계약서요?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상담을 받고 직접 찾아오시라고 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류 비용이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변화에 따라서 어떤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것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맹점 사업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얘들이 이제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맹 사업은 개인 대 개인, 즉 사업자 대 사업자의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는 그 거래 관계입니다. 다만 그 사적 자치에 있어서 어떤 그 법률 질서, 약자 보호라든가 거래 안전이라든가 공공 질서를 위해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관이라는 자체가 가맹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을 해서 가맹점 사업자한테 제시하고 사인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그 작성 주체가 가맹본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가맹본부 일방에게 유리한 내용의 그 계약 조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물류 공급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로열티를 인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약관규제법상의 무효 조항이냐, 즉 경제적 약자 보호 조항에 따라서 이 조항 자체를 무효로 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일정한 경우는 대부분 그 약관 내용이 그대로 유효가 되고 다만 부당하게 인상됐다든가 부당하게 물류 공급을 중단했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당성에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이 다뤘던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침에 와보니까 저한테 메일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도 이런 민원성이 제기됐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이제 그 사건을 보니까 가맹 본사에서 물류 공급을 중단해서 이 가맹점 사업자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물류 공급을 중단한 건 중대한 계약 위반이고 또 부당하게 중단했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맹점주가 물건을 외상으로 본사로부터 구입을 해가지고 그 한 몇 년치가 밀려서 한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 정도 밀려 있으니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류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파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보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사에서 물류를 돌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전국적인 체임항을 형성을 통해서 물류를 배달하잖아요. 그런데 만 저기 뭐 전라도 지방에 아주 남도 지방에 가맹점을 10개 정도 개설했는데 한 5개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2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근데 서울에서 거기까지 물류 돌리려면 어때요? 비용이 더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생각으로 그냥 물류 공급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가맹점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가맹사업법 10조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물류를 중단했을 때 이때는 가맹금도 돌려줘야 되고 또 가맹사업법 12조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해당이 돼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법에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그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왕왕 발생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로열티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일부 저희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 가맹본부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로열티 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영업을 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로열티가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본사에서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점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24시간 내가 직접적인 노동을 투자해서 회사에서는 그냥 물류만 대주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20%, 30%, 40%씩을 로열티를 내야 되느냐.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맞아요. 또 실질적으로. 또 말 그대로 음식점을 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직접 내 돈 들여가지고 종업원 써서 하는데 너희들이 해주는 것이 뭐 있느냐. 저 시간에 그냥 차에다 그냥 물건에다가 실어다 날라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왜 내가 로열티 내느냐. 이런 어떤 로열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가맹부부 사장 입장에서는 아, 로열티를 받는 회사겠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할 정도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초기에 가맹금의 형식으로서 일시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로열티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간혹 가다 보면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또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받는 이제 학습지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학습 교재 있죠. 그 속에 로열티가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몇 건씩 팔면은 그 속에서 이제 수수료 형식으로 이제 받아가는 게 있는데 저희 한 2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학습지 회사 같은 게 그렇거든요. 회원을 몇 명을 모집하게 되면 그 모집한 곳에서 학습지 이제 매달 그 학습지를 배달하잖아요. 뭐 50건이면 50건, 30건, 40건씩 배달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최저 판매량을 뒀어요. 그러니까는 가맹점인 학원에서 저희 학습지를 주문하게 되면은 10단위로, 이를테면 50단위로 주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건, 100건, 150건. 그래서 이를테면 회원 수가 75명이면 몇 건 주문해야 되냐면은 75건이 아니라 100건을 주문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관을 규제를 만들어 놨어요. 약관 내용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팔리지 않는 25건의 재고는 누가 부담하냐면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불공정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맹점에 전국적인 한 200개 정도 가맹점 운영해 왔었는데 어느 날 그 책이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공급을 해주고 교재 한 권에 1,500원씩 공급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본사에서 영업정책을 바꿨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방침상 한 달에 2번씩 공급을 한다. 그리고 이 교재도 컬러풀하게 또 내용도 바꾸고 했기 때문에 교재 가격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가맹점장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괜찮죠. 가격도 2번 나가고 또 하기 때문에 가격도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가맹점에서 전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70건 회원이 75명이라서 25건 소화하기도 힘든데 2번씩이면 한 달에 재고가 50건이 돼버리고 또 거기에다가 가격도 500원이 이상이 돼버렸으니까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가맹부부가 일방적으로 지들 수입을 늘리기 위한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다 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부당하게 로열티를 인상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 부분이 들어가요. 부당성의 판단.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건은 다행히 이제 회사에서 영업 방침을 약간 변경을 해서 이제 재고분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해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만약에 강행해 버렸다면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로열티를 이런 식으로 인상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신문이라든가 혹은 TV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광고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치킨, 무슨 뭐 학원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나오든가 아니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막 육성 뭐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될까요? 광고비 비용은 누가 될까요? 소비자가 아니라고 했죠. 가맹점 사업자라겠죠. 그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한 회사의 제품을 광고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이익입니까?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윈윈하는 거잖아요. 무슨 치킨이다든가 광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사는 회사 제품을 광고하기 때문에 많은 가맹점도 모집할 수 있고 제품도 많이 팔 수가 있고 반면에 가맹점 사업자도 어떻습니까? 자기 제품이 많이 팔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광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맹본사에서는 이 광고비는 서로 분담을 해요. 토탈 비용의 몇 프로는 누가 부담하고 그래서 매달 얼마씩으로 광고비를 분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윈윈하고 어떤 영업정책적인 부분에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광고비를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고비 부담과 관련돼 가지고 흔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신문 광고를 딱 보게 되면은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 광고를 하지만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가맹점 모집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셨죠? 그러면 이 가맹점 모집 광고하는 이 신문 광고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맹점 사업자하고 반분하거든요. 그러면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왜 너희들은 제품이라든가 이 광고를 안 하고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느냐. 그거는 너희들의 가맹점 모집한다는 건 누구의 이익입니까? 가맹본부의 이득입니다. 왜 우리 돈으로 너희 이득을 취하느냐. 해서 이런 클레임들이 제법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광고비 분담 내역을 공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가맹점주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막 클레임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도 이것이 자기들 광고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걸 판단해서 제품 광고 쪽으로 많이 돌립니다. 다만 또 이제 문제는 매달 정기적으로 얼마씩 받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를 안 했다 하는 이런 클레임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벼룩시장에 광고한 것 갖다가 전국적 규모의 광고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클레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해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또 가장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뭐냐면 영업지역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슨 치킨 혹은 무슨 그 찌개 무슨 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무슨 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배타적인 영업권을 보장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프랜차이즈 속성상 하나가 뭐냐면 일정한 영업지역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랜차이즈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자기 영업 노하우를 상대방한테 빌려주는,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센스 계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라이센스 계약의 기본적인 바탕은 언제 어디까지 어떠한 권리를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언제까지 그 권리를 갖고 있냐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영업지역을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가맹사업법,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해가지고 계약기간 중에 영업지역 내에 이제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이나 유사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금지 규정이 있어요. 다만 이 규정은 이제 현행 이제 개정 전의 법입니다만은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선언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맹사업법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에 넣어서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하는 형태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프랜차이즈 속성상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영업지역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영업지역을 침범한 것과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영업지역 침범은 가맹본사가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맹점 사업자가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한테는 A동, B라는 사람한테는 B동에다가 각각 가맹점을 개설했는데 배달업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전화가 여기저기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침범해서 어떤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학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을 왜 학원 버스를 운영을 하잖아요. 태우러 가는데 분명히 이것은 A동의 차인데 B동까지 와서 사람을 태우고 간다 해가지고 서로가 분쟁이 발생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맹점 사업자끼리 하는 분쟁, 이런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분쟁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계약서상에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지역을 지정을 해줘요. A동에다 하시오, B동에다 하시오 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가맹점 사업 본부의 직원의 실수로 그 인근에다가 가맹점을 설치해주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업지역을 침범한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요즘 홈쇼핑이라든가 혹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홈쇼핑에서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초기에 이제 가맹본부가 물건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남 지역, 강원 지역, 충청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지역을 설정을 해주고 총판권 형태로 프랜차이즈권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사에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거나 혹은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이라든가 홈쇼핑은 어때요?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강원도 사람이 전화하게 되면 강원도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판매권자를 보여줬다면은 만약에 강원도에서 이런 오더가 주문이 온다 하게 되면 강원도의 총판업자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오더를 내려줘야 되는데 직접 배달하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이런 사례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 사업자끼리 이제 발생하는 분쟁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영업지역을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 뭐냐면은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해주는 방식이 뭐냐면 행정구역 단위로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락 1동, 가락 2동 뭐 이런 식으로 줬다 봅시다. 그러면은 가락 1동과 가락 2동은 행정구역상으로 명백하게 구별이 되지만 상권이라는 것은 어때요? 서로 이제 겹칠 수가 있거든요. 겹칠 수 있다 보면은
바로 앞에다가 가맹점을 개설한 경우가 있어요. 행정구역은 별개입니다. 도로 하나만 건너면은 가락 이동이고 하나면 가락 일동이다 보니까 여기서 서로 가맹점 사업자끼리 충돌해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중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가맹점 사업자끼리 발생하는 분쟁은 해결이 좀 어려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처리해 보니까 하나가 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로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지도상에다가 이제 영업지역을 표시해주고 거점 지역을 반드시 찍어서 줘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 공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또 학원이라든가 또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는데 인구 단위로 해주는 겁니다. 학교 몇 개당 하나, 인구 25,000명당 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가맹점 사업자끼리 서로 분쟁을 야기시키는 이런 계약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영업지역에 대한 분명한 어떤 영업지역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런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겠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즘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무슨 그 보쌈 가게를 예를 들어 볼게요. 보쌈 하면 생각나는 게 돼지 고기 찐 거. 그 보쌈의 맛은 뭐가 살리죠? 김치죠. 예. 김치다 보니까 이 가맹점 특히 보쌈을 전문하는 가맹점사 입장에서는 고기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김치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회사마다 독특한 김치 맛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그 김치 속에 그 회사의 노하우가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파는 김치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겠죠. 가맹점주들이. 그래서 이제 뭐 김치 1kg당 얼마씩 한다. 근데 마트에 가 보니까 본사에서는 이를테면 6만 원에 파는데 마트에 가니까 그 키로에 한 3만 원 정도면 사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몰래 외부에다 물건을 몰래 사서 팔다가 나중에 본사 직원 오면 또 본사 물건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외부에 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물건을 사입해서 이제 들켜서 결국 본사로부터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억울하다 해가지고 제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물건을 사입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게 된다면은 우리 물건만 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으로 보게 되면 구입강제 거래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 속성상 만약에 무슨 보쌈이 있는데 그 보쌈 맛은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동네 가니까 보쌈 맛이 다르고 어느 동네 다르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본질을 또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사전에 계약서상에 우리 물건만 사야 된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 조항을 위반해서 물건을 외부에 사입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사유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담는 김치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담게 되면 원재료나 재료값도 싸기 때문에 값의 한 3분의 1 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느냐.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설득을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들 설득을 해서 그러면은 이 간판을 내리시고 독자적인 브랜드의 보쌈 가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또 욕을 얻어먹어요. 왜 우리 편을 안 드느냐. 근데 편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외부에 사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이제 가맹점 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준수사항입니다.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물건을 사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외부에서 물건을 사입했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한 가맹점 사업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유기농을 파는 회사, 이제 가맹점이에요. 유기농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 회사가 보증한 물건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맹점 사업자는 자기는 한 번도 외부에서 물건을 사입한 적이 없다. 근데 가맹본부는 사입했다는 겁니다. 증거를 대봐라라고 하니까 물건 판매량하고 포스에 찍혀버리니까 그렇죠. 물건 매출하고 우리한테 물건을 구입한 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사입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이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얘기 하냐면은 유기농은 그 결품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제때제때 물건을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본사에서. 그래서 계약서상에도 결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것을 많이 찾다 보니까 점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물건을 찾고 있다. 청국장 유기농 청국장을 찾고 있다. 근데 우리 물건이 없다. 자꾸 찾아오는 거 어떻습니까? 본사 요구하는가 본사에서는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인근의 다른 가맹점주한테 가서 그것을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회사에 같은 가맹점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해가지고 이 물건을 사는데 이것은 또 과연 사입이냐.
그거는 사입이 아니죠. 그 물건을 그대로 썼으면은. 그래서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계약 기간 중에 이제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TV 나왔습니다만은 편의점과 관련돼서 분쟁이 좀 발생하는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 위약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약관에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계약서상에 보면은 계약 기간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즉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위약금은 얼마 정도 뗀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편의점과 관련돼서는 그 위약금이 너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서 작년에 위약금 부과는 정당하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편의점 업체의 부산 지역에다가 한 25평 규모로 편의점을 운영했었는데 국세청에 다니시다가 정년퇴직해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을 하게 됐대요. 이제 밤잠도 없으시고 하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개설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120에서 한 150만 정도 매출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매출 자료를 보고 계약을 하셨대요. 퇴직금도 터시고. 근데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까 하루 매출액이 한 70에서 80만 원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도 이제 계약이 그러는 게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영업을 하셨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할아버지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뭐 인건비 제하고 다 제하고 가져가는 돈이 8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도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영업을 못 하겠다. 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본사에서는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 기간이 이제 1년 이내,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제된 거 위약금 산정 규정이 있어가지고 위약금을 산정해 보니까 몇 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회사 측에서도 양해를 해줘가지고 조정이 성립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약금은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계약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위약 벌이기 때문에 정당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종료와 관련돼서 이제 흔히 발생하는 것이,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중도의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 놓게 해놨습니다. 그 3번 이상의 서면에 의한 시정 조치 후에 2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종료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90일 전에 종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서 계약을 정당하게 종료할 수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내용은 정당하게 기간만 지키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2년, 3년 하게 되면 대부분 가맹점 사업자는 한 번 더 갱신된 걸 전제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부당하게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너희들 영업이 잘 되니까 계약을 갱신할 때는 영업지역을 반으로 쪼개자. 아니면 가맹금을 좀 올리자.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좀 넓혀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안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90일 전에 종료 통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피해 사례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정당한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든가, 또 아니면 담보 제공이라든가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계약 조건을 모든 가맹점 사업자한테, 모집하는 가맹점 사업자에 적용하는 계약 조건에 대해서 기존 가맹점주가 동의하지 않았다든가, 그 다음 4번째는 토탈 계약 기간이 10년이 경과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이유 없어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갱신 거절을 가맹본부가 남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맹사업법이 통해서 가맹본부 점 사업자들이 많은 보호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흔히 발생하는 이런 분쟁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가맹 창업을 준비하신다든가 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사례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것이 뭐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제가 분쟁 조정을 하다 보면은 흔히 이런 분쟁들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맹본부의 무책임성도 있습니다. 무책임성도 있고, 또 1년, 지금 현재 우리 가맹본부가 2211개가 있다고 그래요. 현재 최근에 조사된 데는 한 30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난립을 하고 있어요. 외국의 선진입법, 외국 같은 경우는 한 많아봤자 1000개, 1200개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많은 가맹부가 있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거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정보 공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분쟁조정협의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